안녕하세요, 김카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플라톤의 국가론의 이상국가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통해 주장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가론 시리즈를 잘 따라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국가론 4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국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유가 정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이제 소크라테스는 4장에서 이상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덕목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4가지 덕목을 살펴보자고 제안하는데요. 바로 지혜, 기계, 절제, 그리고 정의입니다. 각각의 덕목을 이상국가의 어느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선 지혜는 통치자 계급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시 전체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도시를 다스려야 하는 통치자들에게 해당되는 덕목입니다. 기계 혹은 용기란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하는데요. 고통, 즐거움, 두려움, 욕망을 모두 이겨내고 신념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계라고 말합니다. 이 기계는 군인 계급인 수호자들에게 해당되는 덕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란 욕망을 잘 다스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상국가에서 절제란 탁월한 소수가 나머지 열등한 다수를, 특히 그들의 욕망을 잘 제어하는 것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정의란 통치자, 수호자, 그리고 생산자 계급이 각자의 역할을 잘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곧 정의라는 것이죠. 반대로 불이란 이 세 계층의 조화 혹은 위계가 흐트러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에서 이상국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개인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인데 개인은 너무 작아서 도시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이상국가의 세 계층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영혼도 세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성, 기계, 그리고 욕망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이란 이성이 기계와 욕망을 잘 제어하고 있는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화를 내야 하는 일에만 화를 내고 욕망을 올바른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플라톤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삼각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가장 작은 부분이 나머지 다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국가에서의 정의는 통치자 계급이 나머지 계급을 잘 다스리는 것이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성이 영혼의 나머지 부분을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플라톤 국가론의 핵심 주제인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플라톤의 정의가 옳은 정의일까요? 플라톤은 가장 이성적인 혹은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이 기계와 욕망을 이끄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이런 사람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일까요? 우리는 머리보다 가슴이 앞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정의롭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것저것을 따지기 전에 가슴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는 사람들은 플라톤에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인 비밀의 숲에서 이 두 유형의 사람을 훌륭하게 대비시키는데요. 주인공인 검사역 조승우는 어릴 적 뇌수술로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움직이는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람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반대로 경찰력으로 나오는 베두나는 감성이 이성을 이끕니다. 경찰의 가혹 행위를 폭로함에 있어서 조승우는 다른 보다 중요한 일을 우선 처리하고 나중에 다루자고 합리적인 제안을 하지만 베두나는 불의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조승우가 더 정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베두나가 더 정의로운 사람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플라톤의 정의는 차가운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후 영상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플라톤식의 정의로운 사람은 참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이상적인 정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상국가에서 시작하여 그 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결국 찾은 것은 이상화된 정의입니다. 정의에 대한 이런 이상적인 접근이 과연 좋은 접근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플라톤의 정의는 현실 정치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정의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현실에 잘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근대 철학자인 마키아벨리와 홉스는 바로 이 지점을 비판합니다. 실현 가능한 정의를 논의해야 되지 이런 뜬구름 잡는 정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와 홉스는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정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다시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출발하지 않고 이상에서 출발하는 정의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현실 정치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현실에서 탄압을 받는 개인 혹은 집단만이 볼 수 있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플라톤의 정의로는 그 시작부터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플라톤을 처음으로 다룬 동물의 비유 영상에서 플라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두 질문이 제가 플라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주요한 의구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론의 핵심 주제인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김카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